안녕하세요. 삶이 숨쉬는 역사, 소통 있는 교실을 꿈꾸는 고니쌤의 즐거운 한국사 교실입니다. 오늘은 제12강 토지 및 수취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학습 요소입니다. 자,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로 갈 수 있는 전시과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것이고요. 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는 과전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조선 세조 때 이 과전법을 직전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즉, 전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과전법이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실시 이유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또한 통일신라 때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던 민정문서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선 세종 때에는 전세 제도로서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9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차등 부과하는 연분 구등법이 실시가 됩니다. 한편 집집마다 특산물을 부과하는 그런 공물 제도에서 혹은 공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제도하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방납이 있습니다. 그 방납의 내용도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납 제도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납의 폐단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이 대동법의 내용과 결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군역 제도와 관련해서 균역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균역법의 내용, 그 다음에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시대 토지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고려시대 토지제도는 전식과라고 합니다. 개념부터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문무관리, 문방과 무반관리, 군인, 향리 등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18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제도를 전식과라고 한다.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기 때문에 앞글자를 딴 겁니다. 전식과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고요. 전지는 토지가 되는 것이고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바로 임야, 즉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식과 제도의 특징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전식과는요,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전식과 토지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국가에 반납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불가하다? 그렇죠. 세습이 불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지급된 토지는 소유권이 아니라 수저권이 지급되었다. 즉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죠. 제가 목매어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 이 전식과 체제하에서 지급된 특히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를 우리 과전이라고 하는데 이 과전은 앞서 얘기했듯이 세습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는 기존의 과전 외에도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음서라고 돼 있죠. 이 음서 잘못됐습니다. 공음전입니다. 고쳐주세요. 자, 이 공음전을 지급한 것이고요. 이것은 세습이 가능했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시대 토지제도는 고려 말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 때 급진파 사대부에 의해서 제정된 바로 과전법입니다. 바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몰수를 해서 신진사대부들에게 다시 배분한 것이죠. 따라서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전법 체제 하에서는 죽은 후 반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관직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죽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토지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전직 관리도 지급받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즉 과전법 체제 하에서는 현직,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토지가 지급되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따라서 어쨌든 반납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습이 가능한 방법이 있었죠. 즉 수조권을 받은 관리가 수조권자가 죽으면 그 유가족들에게 수신전 혹은 휴량전이 지급됐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사실상 세습이 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수신전, 휴량전의 명목으로 세습이 가능해지다 보니 새롭게 관리가 된 관리들에게 지급해줄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조 때는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직전법은 앞서 과전법에는 전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직전법 때는 오직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수신전, 휴량전도 당연히 없어지게 되죠.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뜯어 고쳤더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또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만 내가 수조권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 관리들은 현직에 있는 동안 가능하면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려고 했고, 또한 이 직전법 체제에서는 수조권을 지급받은 사람이 농민들에게 직접 조세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관리들, 이 수조권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농민들에게 더 많은 원래 거둘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권력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농민들의 불만은 커지게 되죠. 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종 때는 관수 관급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이 수조권을 지급받은 관리가 농민들에게 직접 조세를 거두는 것을 금지를 하고 이 관청에서 실제 농민들의 수확량을 조사를 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조세로 거둔 다음에 그만큼만 수조권자, 즉 관리에게 지급해 줌으로써 이 관리들의 수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명정 때에는 이제 직전법을 아예 폐지를 하게 되죠. 직전법을 폐지했다는 얘기는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수조권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수조권 지급 제도는 폐지가 된 것이고 이제 관리들에게는 수조권이 아닌 녹복만 지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취 제도로 갑니다. 국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특히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 토지였기 때문에 토지의 종류와 면적,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노비는 재산으로 인정됐죠. 노비의 수,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가구와 그 다음에 인구가 있는지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동사항도 알아두어야 됩니다. 또한 또 매우 중요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소나 말, 과실수까지 기록을 하도록 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에서는 백성들에게 조세를 부과하게 됐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민정문서라고 한다. 그 목적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 간단하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고려시대에도 역시 토지대장, 자, 누가 얼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문서로 남겼는데 이것을 토지대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양안이라고 하죠. 양안과 호족을 작성을 했고 이를 기준으로 조세와 곡물과 역을 부과를 했습니다. 자, 조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곡물은 집집마다 그 지역의 토산품, 즉 특산물을 부과하는 제도가 곡물이라고 했고요. 자, 역은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징발한 것이 역이라고 했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선시대의 이 조세는 우리 전세라고 부르게 되죠. 토지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전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전에는 이제 원래 과전법 체제 하에서는
곡식 300두 정도를 생산하는 토지의 면적을 약 1결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300두 정도의 곡식을 생산하죠. 따라서 국가에서는 그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었기 때문에 결당 30두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결의 면적이라 하더라도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혹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생산되는 수확량은 당연히 틀려지게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거두는 기존 체제의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서 세종대왕은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개의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전분 6등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전분 6등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즉, 풍흉에 따라서 수확량이 틀려지게 되니까, 매년 틀려지게 되니까 그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9개의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조세를 차등 부과하는 그러한 법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분구등법이죠. 이 연분구등법 체제 하에서는 가장 풍년인 상상년에는 20두, 그래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2두씩 줄어요. 20, 18, 16, 14 점점 내려가서 가장 흉년일 때, 즉 하하년일 때는 결당 4두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이제 전세 부과의 공정성,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전세 부과액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한편 그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하는 공납제도 역시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납이라 하면 곡물 납부를 막는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공납을 거두는 담당 관청의 관리가 상인들과 짜고 농민들의 곡물 납부를 막고 상인으로 하여금 곡물을 납부토록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엄청난 수수료를, 백성들이 엄청난 수수료를 부담해서 상인들에게 그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죠. 즉, 이 공납제도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은 매우 컸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방납의 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편 역 중에서도 우리 군역이 있는데 군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 양인 남자에게 부과를 했는데 점점 농민들이 군대 가기 싫으니까 대신 군대를 가는 사람을 세운다거나 이것을 우리는 대립이라고 합니다. 또는 불법적으로 군대에 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를 받는 그러한 방군 수포제가 성행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농민이면서 병사인 조선의 군역체제 하에서 농민들은 이제 거의 군사훈련도 거의 받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서 조선의 군사력은 매우 약해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임진왜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 후기 수취제도의 개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난을 거친 후에 정부에서는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식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전세제도의 개편인데요. 인조 때 영정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영정법 실시 전에는 뭐였더라? 그렇지, 세종대왕 때 연분구등법,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4두에서 20두까지 징수하는 것, 이것을 우리 연분구등법이라고 했는데 이 인조 때 실시된 영정법 체제 하에서는 풍년이든 흉년이든 관계없어. 무조건 최하, 가장 흉년에 해당하는 결당 4두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징수액이 틀려졌었는데 이제는 고정된 거죠. 자, 그래서 전세가 고정된 겁니다. 이것을 영정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겉으로 보면 이렇게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전세 외에도 보관료라든가 운송료라든가 자연적으로 소모될 때 소모되는 그런 손실분에 대한 보충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율이 부과되면서 백성들의 부담은 그리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요. 오히려 전세보다 이 부가세가 더 많은, 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점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한편 공납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납제도의 문제점, 우리 박납의 폐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자, 박납의 폐단은 뭐였더라? 바로 백성들의 곡물 납부를 막고 그 백성들이 엄청난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상인들에게 곡물을 납부토록 하고, 농민들은 상인들에게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제도였다, 한 문제점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납의 폐단.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대동법이 실시가 됩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 한해서 시험적으로 실시되었고요. 점차 그 실시 지역이 확대되다가 전국적으로 이 대동법이 실시된 건 바로 숙종 때였습니다. 그래서 실시되는 시기, 이걸 처음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자, 대동법의 내용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 대동법 실시 전에는 국가가 백성들에게 토산물, 특산물을 직접 거뒀어요. 현물로 거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납의 폐단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산물 대신 쌀이나 옷감, 화폐로 징수하도록 했죠. 자, 이것이 대동법입니다. 자, 가장 일반적으로 납부하던 방식은 쌀이었기 때문에 쌀일 경우에 어떻게 얼만큼의 복납을 징수를 했느냐? 바로 결당 12두를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1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두, 10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0두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전에는 내가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집집마다 할당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대동법이 실시가 되니까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즉 토지 결수에 따라 공납액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토지가 많으면 많이 내고, 별로 없으면 조금 내고, 아예 없으면 안 내게 되는, 따라서 농민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주는 조선후기 최대의 조세제도 개편안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농민들의 부담은 감소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부담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나타났냐면,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각 지역의 백성들에게 직접 거두었는데, 이제 국가가 거둔 건 쌀이나 옷감이나 화폐밖에 없어. 그러면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어요? 그렇죠. 국가가 상인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그 상인으로 하여금 전국의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죠. 자,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에서 고용된 상인들을 우리는 공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 등장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합시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듯이 공인들이 전국의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히 많겠죠. 대규모의 양을 이제 장시를 통해서 구입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늘겠지. 그러니까 그 수요로 인해서 공급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특산물,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이 사적으로 그것을 생산을 해서 이것을 장시에 내다 팔게 되는 거죠. 즉, 상품이 되게 됩니다. 이 상품이 장시를 통해서 대규모로 유통이 되는데 편리함을 위해서 이것이 화폐로 거래되죠. 이렇게 그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고 상품의 거래가 화폐로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를 우리는 상품 화폐 경제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군역입니다. 군역제도의 문제점은 이제 농민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기피하면서 피하게 되면서 대립이라든가 반군 수포와 같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중에 국가에서는 이제
휴전회담이 열리고 전쟁이 이제 소강 상태로 빠진 시기에 국가에서 우리 훈련도감을 설치했다는 거 배운 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훈련도감을 설치를 했는데 이 훈련도감 때부터 직업군인제로 바뀌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국가에서는 직업군인을 고용을 하고 그들에게 급료를 줍니다. 대신 군대에 오지 않게 된 백성들에게는 농민들에게는 군역에 해당하는 군포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포의 징수액이 얼마였냐면 1년에 2필이었습니다. 1년에 2필을 내도록 하는데 이 부담이 너무나 컸죠. 그래서 농민들이 떠돌아다니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농민들의 부담이 더더욱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조 때, 어느 왕 때? 영조 때 바로 균역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균역법이란 뭐냐? 양인장정, 군역의 군포를 1년에 2필 내도록 하겠었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이죠. 즉 1년에 1필로 감해주는 제도가 균역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한 군포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을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군포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주에게는 결당 2두에 해당하는 결작을 징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부유층에게는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포를 거두죠. 바로 선무군관포를 징수를 했습니다. 한편 어염세라든가 선박세 등은 원래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경비였는데 이것을 국가 재정으로 돌림으로써 바로 균역법 실시에 따라서 부족한 이 군포, 이 재정을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으나 사실은 이 조선 후기의 이 군포 징수가 양반들에게는 군포가 징수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각 고을마다 총액제로 무조건 할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인 장정수를 정확히 계산해서 그만큼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일괄적으로 각 고을마다 군포를 할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명목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러한 군포 징수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군포를 충당하기 위해서 심지어 죽은 사람들에게도 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 또한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러니까 군역의 의무가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제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 같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이것을 부담하지 못한 농민들이 도망갈 때에는 친족에게 혹은 이웃에게도 부과하는 족징 혹은 인징 등이 등장하면서 이제 농민들의 부담은 이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조선 후기 수취제도의 개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대동법, 그 다음에 균역법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다음 주제는 산업의 발달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안녕.